요새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왜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렇게 지금 힘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보드판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는 우선은 이렇게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는 일본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반대편 대륙에는 이제 뭐 아메리카가 있고 여기는 차이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재팬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쪽에는 이제 아프리카가 있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이제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단국가예요. 분단국가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합쳤을 때 원래는 1억 명이 1억 인구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4천이고 뭐 여기는 5천이고 뭐 해가지고 실제로 인구가 내수가 기반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세 번째는 이제 아래로는 일본이 있고요. 위로는 중국이 있어요. 이제 아예 북한은 이제 경쟁 상대도 아닌데 아래는 일본이 있고 위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기술력이 월등하고, 중국은 가성비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죠. 중국 인구가 15억인가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주무르고 있죠. 경제와 안보를 주무르고 있어요. 이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이제 주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차이나라는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에서 이제 사회자본주의로 이제 정책이 이제 노선이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제 점점 이제 그래프가 이제 점점 상승되고 있는데, 베이징 올림픽까지만 해도 중국의 기술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근데 이제 중국 기술이 이제는 많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중국 기술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전 세계로 뭐 유럽, 뭐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뭐 전 세계로 이제 영향력을, 뭐 호주까지 영향력을 이제 광대하게 하고 뻗쳐 나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은 이제 현재 상황은 이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의
한국이 상황은 어떠하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고임금이에요. 고임금, 최저시급, 최대 시급이. 최저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결국에는 최대 시급이고, 외국에서 일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 굿. 제일 외국에서 일하기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임금의 최저 시급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납품, 완제품의 생산 단가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쌍따봉이에요. 가장 높은 나라가 되는 거죠. 완제품의 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제한된 그 구성 요소 중에 임금이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실 강점은 노동력밖에 없는데 그 싸고 저렴한 노동력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강점은 싸고 저렴한 노동력밖에 없는데, 임금을 올려버리면요, 수출이 제한됩니다. 수출이 내려가고요. 투자가 내려갑니다. 외국 투자 자본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출도 안 되고요. 외국에서도 투자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도 우리나라로 투자를 안 합니다. 다 하향이에요. 다 하향. 그러면은 수출도 안 되고 외국에서도 투자도 안 하고 대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이라는 건요, 돈의 속성이 뭐냐면은 물이 속성인 것 같아요. 물이 속성하고 같은데, 돈은 어떻게 흐르냐면은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다음에 경쟁적인 곳으로 이제 돈이 흘러가죠. 가치가 있는 곳. 이게 이제 돈의 속성인데, 물의 속성은 이제 중력이죠. 중력이고, 그 다음에 경사진 곳으로, 가벼운 곳으로, 무거운 곳으로 무조건 흐르고, 중력의 법칙을 지만 이제 무거운 곳으로 이제 흐르는 그런 법칙이 있죠. 돈이든지 물이든지 하나의 그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옛날에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해. 할 수 있는 근원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저라도 문제는 이렇게 인건비가 비싼 날에는 투자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땅값이에요. 땅값 상승. 그 다음에 집값 상승.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각종 세금 상승. 이게 이제 다 상승이 되면은 뭔 일이 있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부동산에서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잖아요. 그러면 단가 상승의 원인이 있다면은 그다음에 첫 번째가 임금, 두 번째가 원자재, 세 번째가 뭐 부동산, 그다음에 뭐 부수적으로 뭐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임금도 원인이 되고 원자재 상승도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원인이 되고. 근데 지금 다 올라 버렸어요. 임금도 올랐고 원자재도 올랐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올랐고 그 다음에 세금도 올랐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면은 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갑니다. 투자를 안 하게 되죠.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450원 환율이 1,450원을 이제 상회하고 있고요. 임금은 지금 시간당 법정 최저 시급이 1030원으로 알고 있어요. 1030원. 2005년 최저 시급이 1030원인데 근데 이제 이 임금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들 철공과 목공소 이제 채널을 하고 이제 블로그도 하고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차이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밥그릇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1,500원이면 스테인레스로 스텐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입을 1,500원이면 이제 스텐볼을 뭐 어느 정도 꽤 사이즈가 되는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던 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코리아에서 이제 스탬프를 만드는데 견적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뭐 한 8, 9천 원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8에서 9천 원.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금형비가 뭐 거의 한 300만 원이면은 한국에서는요. 금형비가 한 1,500만 원 나옵니다. 2, 300이면은 한국에선 금형비가 1,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거기서부터가 이제 경쟁이 안 돼요. 거기서부터가 우리나라는 인건비, 소재비, 설계비, 뭐 열처리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되는데 우선은 제가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중국에서는 이제 수입 뭐 이런 하는 업체한테 굉장한 이제 정책적 지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 수출이 아예 없어요. 뭐 보상이나 이런 걸로 없는 걸로 있더라도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거의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안정시키고 막 한다고 하지만은 특별하게 이렇게 뭐 제조업에 관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주려는 거는 좀 미약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조업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줄 것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제조업에서 해주는 거는 사실 뭐 장비를 구입할 때 뭐 새 장비를 살 때 장비 정책 자금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 그거 하고 뭐 특별하게 뭐 청년 사업 자금으로 해가지고 뭐 이자나 뭐 무슨 세금 면제 뭐 이런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과의 경쟁을 이루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 그게 이제 생산 시급이 그 제가 봤을 때는 최저시급을 주는 데 있어의 조건표가 약한 것 같아. 조건표가 약한 것 같아요. 최저시급을 위한 그 조건표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표가. 첫 번째 구성해야 될 게 국가 경쟁력, 그 다음에 각 나라별 기술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상위 몇 퍼센트고 하위 몇 퍼센트 중에 중간점을 잡아 가지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찾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뭐 영국, 뭐 그 다음에 중국, 뭐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평균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 거기에서도 이렇게 또 표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위권 그룹, 중위권 그룹, 하위권 그룹, 그리고 이렇게 또 만들고, 기술에 따라서 이제 수준이 또 틀리잖아요. 기술에 따라서 수준이 틀려져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건표를 맞춰가지고 최저시급을 이제 그 구성을 해야 되고, 회사별로 또 등급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무조건 무조건 똑같이 10,000원,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게 그 수준이 왜 그러냐면은, 이 10,000원을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10,000원인데 10,000원을 줌으로 하는 게 각 나라별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력이 기본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각 나라별로. 근데 A라는 국가가 있고 B라는 국가가 있고 C라는 국가가 있는데 A라는 국가는 이 물건을 만들 때 이거를 500원에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시급이 2,000원이에요. B라는 국가는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들 때 만들어 가지고 나온 제품이 5,000원이에요. 여기는 500원에 만들고 여기는 5,000원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C라는 제품은 이 제품을 만들 때 뭐 여기는 시급이 5,000원이고 여기는 뭐 1,000원에 만들어요. 근데 이제 많이 받으면은 많이 받은 만큼 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급은 많이 올라갔는데 더 비싸진다는 게 문제예요. 가격이 더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500원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받은 만큼 더 일을 잘해서 500원보다 더 싸게 400원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500원이 아니고 5,000원에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로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로 만들잖아요. 다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출도 안 되지만 투자도 안 들어와요. 수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오지가 않죠. 돈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달러가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거죠. 악순환의 연속. 색깔을 이제 다른 걸로 해볼까요? 악순환의 연속이 됩니다.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급이 오르고 나서부터 상승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다운이 된 겁니다. 시급이 오르고 나서 우선은 공시지가도 올려버렸어요. 공시지가를 상승한 만큼 그 기본적인 그 하드웨어에 대한 원자재 상승 요인을 상승을 시켰어요. 원자재라든지 뭐 세금을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거친 만큼 기본적으로 생산 원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또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근데 또 투자는 또 안 들어와. 일이 없어요. 점점 일은 왜 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내수로 가는 게 아니니까 투자가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에서 투자가 안 들어옵니다. 투자가 마이너스예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왜? 중국이 싸게 만드는데 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제 중국이 싸게 만들어도 이거를 안 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 삽니다. 이게 지금 여기 어디 거지? 아, 이거는 코리아네요. 이거는 코리아인데 대부분 자기 밥상에서 있는 그 밥그릇을 밑판을 뒤집어서 보면은 밑판을 보면은 다 차이나예요. 차이나.
다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말로는 월급은 올려달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차이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제조업이 죽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조업이 경쟁력이 부재.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석유를 시추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조선, 석유 시증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이게 부각이 되냐면은 원자력, 조선, 뭐 반도체 이거밖에 먹고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그러는 거겠죠. 지금 이걸로 수출을 이뤄내는 게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질적인 수익은 개인 사업자, 영세 사업자 여기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소득의 수익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영세 사업자와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여기에서는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공산품을 만들고 하는 쪽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새는 이제 그 야채 장사가 훨씬 낫다. 과일 키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낫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그 수입을 중국 야채는 차이나 붙은 야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안 먹어요. 정서상으로. 옛날부터 뭐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쥐가 나온다든지 고춧가루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고 농약도 많이 치고 막 그런 것들 먹거리까지는 안 하는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뭐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뭐 요새는 쿠팡에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는 관세가 없는 것 같아요. 관세가 있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 제품을 사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린다는 게 지금은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조업이 하나의 뭔가의 그 수출을 통해서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정상적인 거는 수출을 통해서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수출할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집값은 다 올라 버렸죠. 집값, 그 다음에 인건비 다 올라 버렸죠. 집값하고 인건비 다 올라 버렸죠. 그 다음에 집값하고 인건비가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오른 거에 맞춰서 또 세금을 다 걷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의 그 다음에 일본 그 3국의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이 중간에 있는 게 딱 우리나라의 한국 그 다음에 또 북한까지 있고 북한하고는 또 국방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이 싸게 들어온다고 우리나라가 여기에다가 관세 못 매기잖아요. 관세를 매기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수출하는 것도 역관세가 물겠죠.
근데 미국은 틀리죠. 미국이라는 거는 관세를 매겨도 여기서도 매긴다고 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그것도 차원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 기술력으로 생산되는 거는 그쪽에 그냥 그 소상공인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계속 죽 쓴다는 거예요. 죽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 쓰지 않을 만한 기술은 첨단 기술인데 반도체, 조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탄소 섬유, 의류, 그 다음에 K 콘텐츠, 뭐 관광, 뭐 이건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중심이라는 거죠. 대기업 중심이지 뭐 무슨 영세한 업체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 업체에서 뭐 원자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영세 사업자들이 모든 게 다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거의 다 뭘 하는 거 자체가 어렵어요. 건설도 지금 뭐 문제가 있고요. 건설도 지금 다운이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설을 올리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이 올리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봐야 되지.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부동산에 관계가 있는 거지. 영세한 사람들은 부동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요. 부동산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제조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건설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제조업 중심으로 가야 돼요. 건설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제조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건설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제조업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제조업 중심.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대기업에 다닌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다 영세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이 우리나라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를 움직여가는 영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지금 위태하다는 건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의 투자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정부 그 내수 그 세금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결국에는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대기업도 안 하게 된다는 거고요. 대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외국에 투자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 중심에서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영세 소상공인이 하는 거는 사업하는 게 지금 어려운 시점이 지금 이제 풀로 맥스까지 온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화 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뭐 반타작 날 것 같다고 했는데,
우선은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가 어려워지면요. 소상공인과 개인 사업자가 어려워지면은 청년들이 청년 취업이 막혀버려요. 청년 취업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청년 취업이 막히면요.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못 하죠. 그 다음에 결혼을 못 하면은 출산이 안 되죠. 출산이 안 되면 인구 감소가 일어나죠. 인구 감소가 일어나면은 내수가 더 안 되죠.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지금 부동산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나서 이제 점점 이제 지금 위기 상황에 온 거죠. 지금 환율이 이제 1,450원을 돌파를 했죠. 1,4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서울 집값은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부산이라든지 광주, 대전, 뭐 강원도 여기는 다 인구 소멸 빠져나가고 있어요.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고 여기만 올라가. 인구가. 정책적으로 여기에만 너무 또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경기도도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여기로만 사람의 인구가 유입돼. 모든 우리나라의 그런 특별한 것들 뭐 항공도 두 개 내지 인천공항, 김포공항, 국제공항들이 다 여기 있고 전철도 여기에 꽉 차 있고 뭐든지 뭐 청와대부터 해가지고 뭐 국회의사당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로 옮긴다고 했는데 옮긴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대기업들도 다 이쪽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내수가 자꾸 다 여기만 투자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여기에만 살려고 그래. 여기 있으면은 그래도 살 수는 있으니까 결혼은 못하고 집도 못하고 애도 못 낳지만 살기는 그래도 웬만큼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까지는 해주니까 이쪽에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만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여기에서는 또 대기업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업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자꾸 인구가 자꾸 절벽이 돼요. 인구가 점점 줄고 대기업도 줄고 이거를 다 끌어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등한 사회 간접자본들을 다 내려버려야 돼. 내려버려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내리질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고 제조업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우선은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공장 임대료라든지 구입 시 세제 혜택이나 그 대폭 증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직원을 이제 뽑을 때 이것도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게 맞게끔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급 문제도 회사에서 정한 어느 정도 그게 맞게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비해서도 뭐 기술도 좋지도 않은 나라가 인건비만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에서도 경쟁력이 제일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지구.
월스에서 제일 경쟁력이 땅바닥 나라가 됐기 때문에 자꾸 이제 환율만 올라가는 겁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인건비도 많이 돈도 많이 벌고 땅값도 비싼데 왜 환율은 올라가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책적으로도 계속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다음에 뭐 러시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강대국 속에서 끼어가지고 간신히 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간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선 이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게 애기가 딱 태어나서 응애응애 해가지고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해서 집을 사서 자기 애기를 다시 또 낳고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사망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국가가 이제 개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국가가 부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아지는데 그런 사이클이 이제 동력이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애도 안 낳고 결혼을 하더라도 애도 안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조업이 에서 일하는 거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라는 거는 물건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이라는 거는 대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과 이런 영세 사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고 하다가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첨단화 되면서 그게 제조업이 대기업이 되는 건데 대기업 중견기업이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건데 그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관공서나 공무원 쪽 납품이다 아니면은 특허 가진 업체들이나 이제 경쟁력이 있지 실제로는 다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뭐 계속 5만 3천 원, 5만 원, 5만 전자잖아요. 지금 이제 경쟁력을 이제 국가 경쟁력이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특별하게 이게 한 발 다른 나라의 그 기술보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업체들은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조정하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현대자동차는 그나마 이제 조금씩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달리고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5천만 명밖에 안 되고 외국인들은 뭐 수십억 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쓸 것인가, 어떤 물건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싸고 가성비 떨어지는 거는 사지를 않습니다. 중국제들이 이제 싸고 쓸만하기 때문에 중국제를 많이 쓰는 거죠. 뭐 정치인들도 알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테무에서도 다 사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보다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비싸도 또 안 팔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 보면은 중국보다 중국보다는 많이 비싸고 별 차이도 안 나요. 중국보다는
많이 비싸고, 근데 또 품질은 이제 별 차이도 없어요. 품질은 별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는 국가의 정책에 의존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이제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글로벌로 가야 돼요. 글로벌로. 처음부터 글로벌로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유튜브, 인스타,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이트로 해가지고 뭐 그 해외 판매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뭐지? 뭐 하여튼 구글 등을 활용해가지고 영어를 사용하든지 뭐 중국어를 하든지, 거기에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수출을 직접 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수출을. 그래서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수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수에 매달리면은 다 같이 죽는 거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내수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에 이미 먹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먹혔습니다, 지금. 이미 중국에 먹혔어요. 모든 게 다 먹혔어. 이제 전기차도 이제 BI라는 그 전기차 회사가 이제 중국에 이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겠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력이 없는 거는 그냥 기정사실화 됐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우리나라 물건에도 관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더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고요. 더 공격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이 국내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고 외국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도 직접 가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가고, 그 다음에 유럽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가서 직접 이제 그 사람들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쟁력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출의 다변화, 그 다음에 수출의 다변화와 그 다음에 수출이 부가가치와 수출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아야 되죠. 외국어에 능통해야 되고, 능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 돼가지고 외국에 가야 됩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수입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기술 경쟁력을 해서 외국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처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사업은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접으세요. 안 된다. 그 다음에 과감하게 접고, 다들 보면은 요새 이제 안 되니까 다 정리하고, 지출에 대해서도 이제 막 다 정리를 하는데, 지출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 위주로만 해야 되고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능력을 신장을 시키고 기술을 더 함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자꾸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자꾸 공유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할지 그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자기 사업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업이 지금 효과적인지 아닌지도 봐야 돼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정부가 너무 노총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결혼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노총각 그러니까 너무 이제 눈높이만 높여놨어. 눈높이를 너무 우리나라가 노처녀와 노총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콧대를 너무 높여놨어. 콧대를 너무 높여놨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콧대를 높여놔서 수출도 안 되고 투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인건비를 당분간 올리면 안 돼요. 인건비를 올리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근데 임대료나 그리고 부동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집값이라든지 이거 내려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1달러를 사는데 1,450원을 주어야지 살 수가 있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국가 경쟁력이 가치가 떨어졌던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지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돈의 가치가 그만큼 물건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물건이 가치가 떨어졌고 물건이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 돈을 주고선 내가 뭘 하나 사야 되는데 너네 물건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돈 전보다 더 적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 너네 제품의 품질은 그리고 너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어. 가성비가 떨어진 나라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가치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기술 소진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고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이 연구개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은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고 자기가 뭔가를 더 자꾸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신사한탄만 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똑같이 요새 막 경기가 안 좋고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저도 이제 짜증내면서 중얼중얼하고 지겹다 소리를 밥 먹듯이 하고 막 그러는데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내년에는 훨씬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훨씬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년에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유는 단순하게
물류의 국가별로 물류의 운송 방법이 더 가속화됩니다. 물류의 속도가 가속화, 더 가속화되고, 첫 번째 가속화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자본의 사용이 사용 시 더욱 효과적이고 글로벌화 됩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글로벌화. 이거는 제가 이런 것들은 뭐 어디 뭐 지금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듣고선 보고선 느낀 거를 이제 두서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그냥 경쟁력 있는 업체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살게 되는데, 경쟁력 있는 업체만 이제 살게 되는데, 중국하고 결어도 거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중국하고 결어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살 겁니다. 업체는 생존한다. 그래서 지금은 네 번째 이제 결론은 혁신, 탈피. 혁신은 옛 것을 버리고 몸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몸을 새롭게 해서 효과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제대로 된 거를 받아들여서 효과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혁신적으로 도전적으로 이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투자를 그냥 이제는 그리고 이제 템포를 맞추고 속도전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속도전으로 템포 있게 고속 템포를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속도, 가속성 있게 템포를 갖춰서 속도에 맞춰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는 게 요새 참 녹록치 않은데,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요, 결국에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고 저처럼, 그 다음에 도전적으로 하고 외국에도 나가고 외국에 팔생각으로 나가고 기술을 잡고 개발시키고, 그리고 뭐든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흡수를 잘하고 새로운 것으로 이제 탈피한다는 생각으로 매가 이제 다시 또 60년 절반 정도 살다 보면은 환골 탈피를 하잖아요. 부리를 쪼고 그 다음에 발톱을 뽑고 깃털을 다 뽑아서 새롭게 매가 탈피를 해가지고 태어나듯이, 지금은 이제 과감해져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그 다음에 받을 거는 빨리빨리 받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책도 많이 도서관 가서 앞으로는 이제 미래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아마 이제 어느 시점에는 여기 제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연봉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수입이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하는데, 옛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네 장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인터넷 장사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조금씩 홈페이지나 만들어 가지고, 2000년도까지만 해도 홈페이지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고서 기계에 있다 하면은 그냥 다 팔리는 거였는데, 홈페이지를 하다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광고 나오게 하다가, 네이버에서 다시 블로그로 갔다가, 블로그에서 또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갔다가, 이제는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밴드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줘야 되고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멘토도 해줘야 되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도전적으로, 지금 너무 도목에 떠들어가지고 도전적으로 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움직여서 쟁취하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